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불리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출이라는 발명품을 통해서 인류가 더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초창기 긍정적인 목적의 대출과는 다른 변종대출인 고리대금도 나타났는데요. 이자가 높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고리대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물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얼마 전에 서울의 성북동에서는 네 모녀가 스스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다양한 우편물도 있었다고 하니까 대출금의 압박도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취약층 먼저 신호가 오고 그 다음 중산층으로 올라오는데 최근에 이런 신호가 자주 보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서민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특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고리대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대출은 미래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담보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쓴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대출금은 소비나 자본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니까 앞전 방송에서 말한 재산의 개념에 속할 수 있어요. 대출도 자산이라는 건 상식 같은 이야기죠. 그 말하는 사람 치고 대출 잘 이용하는 사람 별로 못 보긴 했어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사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크게 생산적인 대출과 비생산적인 대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출로 더 많은 이익을 내느냐 아니냐 차이 좀 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100만 원의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110만 원을 벌게 되는 거니까 대출금 100만 원을 생산적인 대출로 이용한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자 5%에 해당하는 5만 원을 제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수익 10만 원에서 이자 5만 원을 뺀 수익은 얻은 거니까 나머지 5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만약에 이자가 30%로 굉장히 높다고 해도 대출금을 통해서 그 이자 30%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대출금은 생산적인 대출에 해당된다는 개념인데요. 대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대출금을 사용해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배분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이론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빌려서 수익을 낸 거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대출금을 통해서 생산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의 두 번째 종류인 비생산적인 대출 같은 경우는 사회 전체의 부를 갉아먹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생산적인 대출은 그냥 비생산적이고 끝인 게 아니라 사회의 부를 갉아먹는 개념이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비생산적인 대출 같은 경우를 경제학에서는 고리대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고리대금의 의미를 대출 원금에다가 과도하게 높게 붙인 이자를 고리대금이라고 부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고리대금 말 그대로 고금리면 고리대금 아닙니까? 높은 금리가 고금리라는 말은 맞는데 그 높다 할 때 높은의 의미와 기준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말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건 그렇죠. 우리는 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보통 생각하는 편이니까요. 네. 그런데 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고리대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리대금의 의미는 이자를 높게 받느냐 낮게 받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대출금의 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그럼 그 말은 대출 목적에 따라서 이자가 낮더라도 그게 고리대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네, 맞아요. 앞에서 말한 예처럼 비록 높은 이자 30%를 물린다고 해도 그 돈으로 더 높은 가치의 40%,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대출금은 고리대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종의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갖다가 이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돈을 빌린 사람은 대출금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자를 통해서 그 창출된 가치를 배분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생산적인 대출이라는 게 채권자, 채무자 간에 일종의 동업이나 투자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출금의 이용 목적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가치를 만들지 않는 대출금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으면 그 돈은 고리대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지금의 이런 설명으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캔들피그님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캔들피그님은 저한테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당연하죠. 그때 저는 그냥 당장 쓸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거니까 이자 1%에 빌려달라고 한다고 할게요. 생활자금으로 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러면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원금도 갚을까 말까인데. 맞아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캔들피그님은 제가 그냥 소비하는 데 쓸 돈을 빌린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자 1%에 돈을 빌려준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자애로우니까 형편을 생각해서 시중금리보다 싸게 베푸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그 빌린 돈으로 소비하는 데만 쓸 뿐 전혀 생산적인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돈에다가 이자 1%라는 금리를 붙이는 대출금을 경제학에서는 고리대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배려해서 이자 최대한 싸게 해줬는데 그게 왜 고리대금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의 예처럼 단순히 소비되는 대출금 같은 경우는 이자 1%를 감당할 만큼의 가치도 창출하지 않으니까 수익 0에 비해서 1%라는 이자가 고금리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수익은 전혀 없어서 0인데 비용은 어찌됐든 1%를 지급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대출이 부실채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고리대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빌린 돈 가지고 수익을 내야 원금이랑 이자를 갚을 수 있는데 수익이 안 나고 비용만 드는 돈을 빌려주는 건 딴 데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갚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딴 데 어디서 또 돈을 구해온다는 게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부를 갉아먹는다는 의미인데요. 애초에 대출은 대출한 돈을 가지고 이익을 내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익이 0인 대출에다가 이자를 계속해서 붙인다는 건 그 이자만큼의 사회의 부를 갉아먹는다는 의미예요. 아무튼 여기서 경제이론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자가 1%냐 10%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자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금이 사용되는 그 성격이 어떠한지가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생산적인 대출에 무엇이든 간에 붙이는 이자가 있다면 그 대출금은 고리대금이 된다는 말이었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사회의 부를 갉아먹는 사람이 돼버렸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전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는 돈에다가 이자를 자꾸 물리게 되면 결국에는 돈을 빌린 사람의 부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리대금이 성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있는 돈이 자꾸 가치를 만들 수 없는데 사용되게 되면 결국엔 국가 전체의 부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체의 부를 줄이는 대출금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고리대금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익 못 내는 대출들이 부실채권이 되고 또 이 부실채권을 막으려고 더 큰 새로운 부실채권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흔히 돌려막는다 표현하는데 이게 돌려막는 게 아니라 부실의 눈덩이를 굴리는 게 돼버리네요. 네, 맞아요. 최근의 사회는 거래가 자꾸만 복잡해지면서 거래되는 규모 역시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다 은행 제도까지 점점 대규모화되다 보니까 대출금의 성격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우리 예금자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을 넣기만 하면서 자신의 돈들이 어디에 빌려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고리대금의 시장이 열리게 됐어요. 지금 이익을 못 내는 대출들을 고리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대부분은 생산적인 대출로 이용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비생산적인 대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리대금의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지불해야 될 고리대금의 이자 비율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늘어난 고리대금 시장과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 고리대금의 이자 비율이 사회 전체의 부를 갉아먹었는데요. 사실은 고리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태생적으로 부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은 마치 부라는 과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자라는 과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실은 전혀 뭔가 생긴 것도 없는데 자꾸 고리대금은 뭔가 이익이 생긴 것처럼 부를 요구하게 되면서 정작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손에만 부가 쌓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대출의 목적은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같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냥 돈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해주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대출들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네요. 네. 현재도 우리 사회는 많은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돈들이 사실은 비생산적으로 대출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약속했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성북동 모녀와 같은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소득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대출 문제들이 향후에 저금리 상태에서는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쯤에는 대출을 조장하기 위한 광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김하백님,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럼 그 돈이라도 빌려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그런 빈곤층들은 그거라도 빌려야 사는데 생활자금 대출이라도 없으면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출에 대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출과 생활 안정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자금은 대출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 자금이나 생활 안정 같은 그런 문제들은 일자리나 사회 안전망 같은 국가 정책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요. 대출의 목적 자체가 애초에 사람들의 생활 자금을 대기 위한 게 아니라 산업을 확장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사회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예금일지도 모르는 자금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접근법은 굉장히 모순적인 해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예금이 그렇게 비생산적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한다면 동의할 사람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자리 부족이나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서 코너에 몰린 서민층들이 대출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문제지. 원래 대출의 목적 자체가 생활 자금이 아닌데 대출에서 취약계층 생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시작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걸로 땜질 처방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화를 부르겠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단순한 소비로만 이어져 버린 대출은 사회의 부를 갉아먹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채를 구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